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서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은 요즘 욕 좀 들을 일이 전혀 없겠네요. 욕 들을 일 없을까요? 욕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상대방도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또 욕을 하고 그러겠죠. 그 옛날에 우리 부산인에서는 보면 네. 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생 좀 하십시오, 뭐 수고하십시오 네, 말을 욕 보이소 이라거든요. 네. 욕 보이소. 네.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예, 했죠. 그래서 욕 보이소 하는 게 네. 고생한다 이야기인데 네. 제가 요즘 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사무실로 네. 가끔 이 엔돌핀이 넘쳤는지 네. 막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는 이게 좀 너무 심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제 온 네. 전화 중에 하나를 네.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네. 그래서 이 욕 퍼레이드에 대해서 네. 이 원장님이 네. 제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일단 욕부터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욕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황경수 본 뉴스 브리핑이죠?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황경수 있어가지고 보내 하더라도 그놈의 정체는 뭐야? 그놈. 예? 자야 우야? 아니, 저는 직원인데 뭘 하고 뭘 하려고 방송하는 거야? 저는 여기 분명한 그 직원이거든요. 노트는 걸어야지. 이 새끼는 그거 보면 새끼. 저한테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왜 황경수 대박. 욕해야 돼요? 황경수 대봐. 안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냐 우냐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분은 세상에 자욱밖에 모르는 것 저는 여기 그냥 직원일 뿐이고요. 뭐 야, 궁금하시 그럼 황경수 대보라고. 지금 안 계시거든요, 자리에. 그 새끼 노트는 뭐야 도대체? 무슨을 밝혀야 세상에. 그 새끼는 보면 완전히 있어버렸네. 예.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쓰레기 같았어요. 저한테 자면 자고 우면 우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예. 내가 왔다 갔다 했나? 이 새끼 하는 게 뭐냐고. 저는 하는 게. 저는 모르죠. 너가 모르면 이 새끼야 뭐 직원으로 왜 있어?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답변할 그런 상황이 아니 그 아니었습니다. 자냐 우냐를 갖다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자, 이 세상을 좌우로 두 개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 세상에 자나 우냐 이렇게 예. 항상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한쪽 날개로만 세상을 날 수 없는 것처럼 회색지대가 훨씬 더 넓은 부위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기 뒤에 숨어서 예. 이렇게 자기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열등감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리 지르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전화기 뒤에 숨어서 하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댓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도 댓글 뒤에 그 익명 속에 숨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것들 자체가 실제로는 그 열등감의 소산이고 결국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좀 수양이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자꾸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차례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한 행동은 이 세상에 본인밖에 모르고 아무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 실제로 이 우주 전체가 다 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샅샅이 자기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과보는 분명하게 그 과보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그 한국당이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다고 네. 황나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니까 네.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주로 좌파라는 사람들이 네. 문을 비판한다고 전화를 해대다가 네. 이제는 요 근래는 자기가 우라는 사람이 감히 저보고 네. 자냐 우냐를 선택하라고 네.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이게 난 뭐 배설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소신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 말이 안 맞으면 자기가 직접 유튜브를 하든가 내 방송 안 보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굳이 보면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욕을 내. 이 좀 부쩍 잦아요. 예, 이것도 이런 전화들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얼굴을 맞대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전화기 뒤에 숨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 실제로 저는 좌냐 우냐 물으면 우파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정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파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짧게 보고 그 정당을 비난한다고 이렇게 좌냐 우냐 이렇게 묻는 거는 실제로는 그 정당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네. 아니 이제 따지더라도 네. 전화를 걸어서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네. 저도 아니고 직원한테 네. 저렇게 막 새끼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저 네. 사람의 인성에 정말로 큰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이 자기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지 않는 외침이죠. 전혀 책임지지 않고 뒤에 숨어서 하는 거는 똑같죠. 저는 보수니 무슨 뭐 진보니 좌니 우니 떠나서요. 인간이 돼야 된다 봅니다. 네. 그건 이념이고 뭐고도 다 인간 훈련인데요. 네. 그런 이념 때문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거 한 번 더 오면요. 이제 번호도 공개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네. 왜? 번호도 공개되고 녹음이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자기를 공개해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한테 옛날에 신나통 들고 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내가 사무실 올라올 때 따라 올라와가 그 신나통 들고 저한테 협박을 하면서 같이 죽 잡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신나 맞는가 뚜껑 한번 열어봐라고 라이터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이 저열한 수준의 공갈 협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직원들한테 겁주고 이름으로써 이제 심리적으로 타결받고 위축이 되어서 발언을 하는데 지장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이에요. 본인. 그 전화를 하신 분 본인의 인생이 얼마나 그 여러 가지로 꼬이겠어요. 이런 반응을 전화를 걸어서 하실 정도면 그 분이 주변의 사람들과 겪어 나가는 과정이 그 순탄치 않습니다. 예, 그렇겠죠. 순탄한 사람이 뭐 자기가 들었고 마음에 안 든다면 안 보면 그만이고 속으로 욕하면 그만인 거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입을 막으려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전화를 저희 뉴스 브리핑은 이제 염두에 전혀 안 두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저질 공갈 협박이 오면 있는 대로 다 공개하고 이제 여기 앞에 자막에 그분의 전화번호 매달 몇 시에 전화한 사람 010에 얼마에 딱 자막을 달아가지고 이분한테 시청자분들도 좀 전화하셔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나한테 개새끼라고 한번 말하면 자기는 개새끼란 말을 100번쯤 듣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원래 전화 마비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원래 이 함무라비 법전을 갖다가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브리핑이 그래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뭔 죄가 있어요? 저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데 왜 이 직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정말 매우 비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요즘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문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무슨 기도가 어떻고 하면서 또 저를 전도사인 황교안 선생님에게 욕을 하지 마시고 그분이 신의 소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날은 또 공연히 속이 비틀어지면서 또 한 번 더 비판하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럴 정열이 있으면 한국당에 전화해가지고요. 황 대표가 저래서는 안 되고 나경원이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그 전화를 하세요. 그게 전화를 맞죠. 하고 있어요. 네, 전화를. 네. 예. 자, 그 말 나온 김에 네. 이제 이 녹화하는 날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 목요일인데 네. 수요일 날 보면 네. 월요일 날 밤에 12시에 이렇게 네. 완전 당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날치기요. 네. 근데 그걸 짱떡 먹어가지고 얼어가 있었디다. 예? 그 주말 사이에 뭔 침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수요일 날 한국 노총에서 하는 네. 노동절날 네. 근로자의 날 이 마라톤 대회에 네. 이제 이렇게 나가 둘이 압수를 하고 황교안 이해찬이 네, 이렇게 네, 네. 또 봤습니다, 웃었디다. 봤습니다. 네. 그러고는 둘이 일어나 갖고 이러고 앉았어요. 네. 달리기 한다고 아이고 복대 보이고. 네. 그 이해찬이가 이러고 황교안이 옆에서 이러고 내가 참 진짜 비도 좋은 인간들이다 두 사람 다. 네. 어떻게 저럴까? 네. 네. 예? 아니 이해찬이도 지가 한국 최고의 핏대라고 자처하면서 비가 참 좋고 도둑놈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리 욕을 먹고 또 고발당하고 변호사 300명 대주겠다 하고 민주주의 죽었다고 추념하고 무슨 네. 묵도한 사람이 네. 이제 그 전도사님이 당 대표로 오니까 민주주의 죽었다고 이렇게 묵도를 하더만요. 네. 검은 플래카드 네. 달았고. 그런데 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 플래카드가 새까맣게 해가 네. 공을 좀 들이던데 일반 네. 플래카드는 아니에요. 어디 가면 뭐 5만 원, 3만 원 주고 사는. 네. 네. 근데 그 플래카드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날 밤에 통과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네. 그런 걸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겠네요. 한두 시간 만에 그게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그렇죠. 10시에. 네. 네. 요즘에 뭐 밤에 그 누가 그런 일 합니까? 그 통과되면 시나리오별로 준비했는 모양이죠. 그렇게 시나리오별로 준비한 사람이 통과되고 난 뒤에 뭔 계획이냐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둘이서 악수하고 이렇게 할 때 네. 그런 사람들은 정신 세계가 어떠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일반인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유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유연한 그게 모습. 유연한 모습이라고. 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은 이 장애 투쟁을 벌여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긴장되고 강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너무 부드러운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원내 투쟁이란 말도 또 나왔어요. 장애 투쟁이 아니라 원내 투쟁으로 바뀌었대요. 원내 병행이고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요. 네, 그 텐트를 친다 하면 네, 상식적으로 네. 화요일 날 아침에 네, 일찍 쳐버려요. 일찍 가서 텐트 친다 말하기 전에 네. 방해할 거라 보고 네. 국회의원 몇 명이 가서 네. 주저앉았고 그거다가 텐트 사갖고 빨리 꼽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텐트는 2일 날 치면서 네. 2일 날 텐트 친다고 온 사방에 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듣고 텐트 못 친다. 네.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텐트를 미리 보고하고 치냐 미리 빨리 쳐서 거기에서 만약에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면 왜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또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박원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 세월호 그거는 뭐 5년 동안 불법 텐트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당이 거기에다 텐트 친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겠다고 하는 그것도 웃기는 거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광화문밖에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알았다 하고는 어느 다른 날 데 또- 다른 네. 장소에 치면 될 건데 네. 그러고는 아이고 그러면 텐트 안 친다고 해버리는 거는 애초부터 텐트를 치면 농성을 해야 될 거고 농성을 하면 그 밑에서 삭발 단식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뭐 기본 메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또 쉬지도 못하고 막 휴일 날도 가서 전부 또 교대로 앉아 있어야 될 거고 네. 그게 싫어서 그냥 박원순 핑계 대고 너무 안이하게 만약에 박원순 핑계 대서 그런 거라면 너무 안이한 판단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끌려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도 희망이 없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뛰겠다는 결연한 자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가 사실은 연기죠, 그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본심이 어떻든 관계없이 네. 사람들에게 뭔가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네. 주면 네. 그게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네. 지지를 표명하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문 정권이 이 한국당 지도부를 또 한국당을 대화의 파트너거나 정치를 같이 하는 어떤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진짜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똥만큼도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멸시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이렇게 천대를 받을 때 네. 그걸 갖다가 분노하는 어떤 모습은 그것이 공감할 수 있는 분노를 표현해야 적당한 수준에 네. 그래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황나 두 사람이 보면 좋아도 저 사람들이 웃어도 저게 좋아서 웃는 건가? 화를 내도 저게 화를 내는 표정인가? 저는 AI 같다고 표정이 잘 없다 했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개인 문제지만 적어도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 속이 디비지는 네. 그 지지자들 또 한국당의 유일하게 희망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네. 뭔가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고 네.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한마디로 한번 붙어보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 감정을 잔뜩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네. 행동에 옮기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힘이 모이죠. 그렇게 해야지. 예. 근데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전전날인가 아무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결연하게 글을 썼는데 월요일 당일날은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저는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네. 너무 그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기에 문 정권은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네. 하면서 네. 앞으로는 더더욱 한국당을 더 밟아버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네. 가진 우월함, 자신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과시하면서 네, 네. 자기 진영들을 아주 단결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당이 한다고 말만 하니까 온갖 단체들이 그 텐트 친다는데 천막에 먼저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라도 알겠어요. 네. 그 텐트 치는 날짜 장소를 미리 알려주면 그 장소가 미리 선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연한 자세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인데 나만 어떻게 이번에 공천받고 다음 20대 총선에 당선되는 쪽이 되지 않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잘못되면 이게 우파의 완전히 몰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몰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사람으로서 이제라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강하게 좀 투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투쟁하는 쇼만 하지 마시고 이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제일 야당이 협의되지 않는 선거법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면서요. 야당과 그럼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이 예,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떠들면 떠들수록 그 자유한국당이 명분을 더 갖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도 명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와서 장애 투쟁을 좀 길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상대방이 자꾸 먼저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옛날 일로 그
옥죄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먼저 현재 당면 문제들을 치고 나가야죠. 자꾸 현재 그 문정권이 잘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잘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중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을 열어나시켜서 그것과 같이 선거법 이번에 패스트트랙의 불법성과 같이 계속 떠들어 나가야죠. 예. 자, 그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는 공룡 같은 한국당도 언젠가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남에 그렇죠. 의해서 네. 해체될 수밖에 없는 로마도 망했는데 네. 한국당이 안 망하겠습니까? 이제.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진주 그 저기 아파트 살해 사건을 다뤘는데요. 네. 또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네.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예. 이분도 제가 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예. 그 강제 입원한 뒤에 퇴원을 했거든요. 예. 퇴원한 뒤에 치료를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치료를 안 받고 아마도 그 가장 그 환자분을 계속 돌봐왔던 누나를 살해한 것 같은데. 그 누나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데 동생이 이런 상태니까 동생을 돌보려고 네. 24일 날 이 부산에 왔다가 주무시다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네. 누나를 찔러가지고 네, 네. 그 참 이 누나도 좋은 분이신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처참하게 살해했고 네. 살해된 지 3일 만에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네. 연락이 안 돼서 집을 찾아갔는데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경찰에 연락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인 통합 보호하는 그런 기구를 결성을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둘러서. 자, 이것도 있고 또 보면 또 이것도 부산이에요. 부산이 와 이러면 알몸으로 소화기를 뿌린 여성. 네. 그러니까 여성이 20대 여성이 네. 알몸으로 소화기를 막 여기저기를 뿌리다가 네. 그리고는 도망을 쳤어요. 네. 그런데 한 5시간 뒤쯤에 창원의 한 운동장 앞에서 이렇게 사망한 채로 시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이 알몸으로 소화기를 뿌렸다는 것도 이것도 조현병 아니겠습니까? 조현병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기사만으로는 조현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든데 조현병일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 옷을 곱게 차려입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내려와서 소화기를 뿌리는데 그게 그 환청에 의해서 지시하는 환청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어떻게 해라 하는 환청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조현병일 가능성도 있고 저는 또 그 생각도 얼핏 드는 게 이제 어떻게 그 시신이 발견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해서 너의 신앙을 입증해라 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잠깐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당사자가 가서 죽여서 발견되면 이런 조현병 환자가 마치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런 쪽에 연관된 조현병 환자였는데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부산에서 알몸으로 그러고는 창원에 가서 죽었네. 그렇게 하면서 뭐 대충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긴 조사를 하고 있을 하겠지만 거예요. 국립수사 그러니까 뭐 타살 용서에 여부를 권했다는데 아무튼 확인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 사건이 만약에 조현병이라면 이제 조현병 초기에는 가족들도 모르거든요.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발병 초기에 상태가 나쁜데 이제 조현병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참 이게
근데 그렇다고 조현병 환자라고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뭐 어떤 그러니까 기사상으로는 뭐 어떤 식의 자살을 했다면 어떤 식의 방식으로 자살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자살 방법을 그 기사화하는 거가 요즘은 이제 자꾸 모방 자살이 많아서 그거를 기사로 쓰지 않아서 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그 의부한테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예, 성폭행을 당하고 12살입니까? 조그만 애를 또 죽여버리고 그 엄마가 37인가 그런데 또 같이 사는 남자는 31살이고 그런데 같이 죽여놓고는 수고했다고 또 시체를 유기하고 오니까 등을 두드렸다 그러고 그러고는 또 애가 경찰에 또 신변 보호 좀 해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있더만요. 그래서 윤지호 같은 경우에는 신변 보호를 그렇게 5명이나 쉽게 이렇게 해주고 윤지호가 했던 뭐 거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냥 넘어가고 하던 이 12살짜리의 불쌍한 진짜 가정이 불행한 이런 애의 말은 이런 식으로 무시돼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예. 그 의부가 위협하는 거를 이 소녀가 느꼈으니까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변 그 보호를 요청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사회적 관심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린 건지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는 뭐 그렇게 여러 명을 붙여서 그리고 더더구나 뭐 숙박비까지 경찰에서 냈더라고요. 좀 너무 이렇게 여론에 관심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경찰분들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안 된 게가요. 부모가 이혼하고 친부 집에 지냈는데 친부가 또 잦은 구타도 하고 추운 겨울에도 쫓겨나니까 또 그쪽 집에 갔다가 이제 성주의 폭행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신고할까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애가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거를 보면 제가 가끔씩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전부 미쳐서 날뛰는 건지.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 소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아버지는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잦은 폭행과 학대를 하고 또 계부라는 인간은 또 성폭행을 하고 이러고 친엄마 아버지 친엄마는 또 자식 죽이고 잘 묻고 왔다고 또 등 떠들게 해주는 그 완전히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네요. 그러니까 친아버지 의부와 계부 엄마 그리고 경찰한테까지도 다 외면당한 한 소녀가 이제 죽어서 인생이 끝난 거죠. 12살짜리가.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요. 참 정말 진짜 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인성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네요. 친아버지도 얼마나 팼으면 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법원 접근 금지 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또. 그리고 아동 보호기관에 있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또 그 엄마 집 새아버지 엄마 집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또 성폭행했다. 그런데 그 M이라는 여자는 저런 거는 뭐 어떻게 사람이 살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인성이 마비됩니까? 사이코패스 같아요. 전혀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친아빠가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것도 못 볼 대부분 엄마들 못 보거든요. 못 보죠. 자, 이 참 입이 좀 더러워졌는데 뭐 좋은 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시간 되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견성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볼견자에 그 성품할 때 성자, 본성 성자죠. 견성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대각 견성, 크게 깨달아서 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견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견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안의 신성을 자기가 느끼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왜 견성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신성,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가 힘들죠.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견성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본래의 면목, 뭐 참나, 불성, 신성, 또 공적 영지, 허령불매, 또 성령, 또 아트만, 뭐 이런 식으로 단어는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뭔지 제가 느낌만 알 수 있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그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견성을 한 다음에 그 경험하고 똑같은 경험을 뒤로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그때였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 나는 상황까지 시간이 몇 분 정도 돼 있었거든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뭐 이렇게 제가 잠결이 깼다가 보니까 차가 막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굉장히 평화로우면서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랄 때부터 그때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은 굉장히 늦게 가는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때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딱 하나로 모아져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이 계속 이어질 때 생각하고 생각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이 우리가 실제로는 그 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저 나 있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그게 바로 그 견성이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여러분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예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겁니다. 라고 이제 그게 예라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있음의 상태를 계속 느끼는 거. 이거를 실제로 이게 이거구나 아는 상태가 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도 바로 견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견성을 이야기한 단어는 수도 없이 많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존재할 때 그때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견성에서 성을 본다라고 할 때 성이라는 거 뭐냐면 마음의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에 생각, 감정, 느낌이 지나가는데 생각, 감정, 느낌이 지나가는 투명한 그 흰색 스크린을 그 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백그라운드, 감정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느낌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스크린을 거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문답이랑도 견성은 많이 밀접한 연관이 되는데 선문답은 원래 제가 이제 선문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그 김용옥 씨가 쓴 해능과 셰익스피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선문답 풀이를 자기 남들 해놓은 거를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끝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읽었어요.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문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영국 씨가 선문답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다르게 잘 모르고 글을 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문답이란 거는 아까 견성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한테 견성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잡생각이 안 드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답이 갑자기 불성이 무엇입니까라고 제자가 질문하면 뜰 앞에 잣나무 딱 그러면 그걸 듣는 제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겠죠. 황당해서 그 순간 황당하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어떤 선사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목덜미를 잡기도 하고 그러면 스승이 갑자기 목덜미를 확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태일 때를 경험을 하면서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문답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접근 방식이죠. 왜냐하면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 순간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찰나적 각성이 그 순간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게 그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문답을 한 건데 이제 이게 그 제자가 확실하게 그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인가를 할 때도 질문을 하잖아요. 견성한 그 자리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답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똑같이 답변을 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답변해도 그걸 가리키면 그건 인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깨달은 견성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거고 또 이제 두 깨달은 도인들이 있으면 두 사람이 그것 가지고 심심할 때 서로 아까는 제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문답을 한 거라면 이제 깨달은 사람끼리 장난치면서 시간 보내면서 그거를 서로 법거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선문답을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옆에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텅 비게 하는 말이 선문답이다. 그래서 그 선문답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제자한테 앞에서 고양이 목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 견문답이나 견성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버닝썬에 가서 또 뭐 견성이나 선문답을 하러 가는 친구들 박유천이나 황하나는 또 둘이 방에서 견성이나 선문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도나 득도나 이런 것도 다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좌우간. 아무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아까 고양이 목을 잘라버렸을 때는 그걸 갑자기 본 제자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 제자가 그 스승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고양이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